두 분과 함께 지켜봤어요. 일단은 지난 본경선 당시 합산 결과도 이번에 알게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결선 투표 결과도 알게 되었는데 글쎄요. 그때도 어쨌든 장동혁 후보가 1위였고 김문수 후보가 2위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도 당대표에 장동혁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 글쎄요. 이 표 차이를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게 본경선에서보다 지금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 장동혁 당대표가 됐죠. 이제 당대표께서 굉장히 어려운 싸움에서 훌륭한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역대 전직 당대표가 후보로 나섰던 대선주자 후보였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을 득표를 하면서 늘 낙승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결선에 간 것 자체로도 이변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결선을 통해서 재선 의원이 장동혁 후보가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1차 투표에서는 약 2만여 표 정도의 차이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13만여 표, 장동혁 후보가 15만여 표 정도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결선 과정에서는 김문수 후보 21만 7천 표, 장동혁 후보 22만 표 정도로 약 3천 표 정도 격차로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막판에 한동훈 전 대표가 야합을 하겠다라고 시도를 했지만 그로 인해 줄어든 투표 결과는 10,000표 정도 차이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으로 한동훈 전 대표는 정계를 은퇴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최악이니 차악이니 하는 식으로 거의 분탕을 치다시피 해서 전당대회에 개입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득표율이라고 하는 것이 심지어는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받았던 표를 김문수 후보가 일부 흡수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거의 차이가 없었고 장동 후보가 최종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적절한 야합이라고 혹평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장동 후보가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저는 사실 국민들이 보셨을 때에는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나 장동혁 후보가 당선이 되나 별 차이가 없다고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윤어게인 시즌2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표 결과를 두고 좀 분석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이제 결선 과정에서 표차가 좀 줄어들기는 했고 아마 그 부분은 이제 친한계 지지자들이라든지 아니면 탄핵에 찬성했던 파들에서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중에 누굴 골라야 하냐라고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자라는 정서가 있었던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 표가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야기 여러 가지 좀 듣고 있었는데 수락 연설까지 좀 묶어서 함께 좀 어떻게 보셨는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저 말을 쭉 종합해 보면 이제 극우 유튜버들의 승리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새로운 같은데요. 미디어 환경 그 네네. 부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재명 정권에 맞서서 싸우겠다 이런 투쟁력을 강조하는 부분은 뭐 야당 대표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국민들이 듣고 싶으신 말은 어떤 쇄신과 변화로 나아가겠다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오히려 대여 투쟁력만 좀 강화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가 주를 이룬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뭐 선거 과정에서 보여주셨던 장동혁 후보의 어떤 좀 극단적인 발언들이나 태도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께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비춰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앞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말았던 부분이 결국 한동훈계 지지자들이 얼마나 투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투표 결과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만큼의 당내의 조직력을 갖고 있는지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이번에 결과를 봤을 때 물론 둘 사이에 김앤장 사이에 어떤 표 격차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친한계가 도저히 장동혁 후보 이른바 뭐 배신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배신자 장동혁 후보에 대해 후보만큼은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투표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결과를 봤을 때는 결국 장동혁 후보가 이겼기 때문에 네. 사실 당내에서 이 한동훈계의 입지가 상당 부분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인 분당의 가능성 역시도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장동혁 후보가 이 김문수 후보와는 달리 선거 과정에서 어떤 청산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언급을 했기 때문에
내부 총질자들에 대한 뭐 강한 징계라든지 혹은 쇄신과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로지 어떤 대여 투쟁만을 기치로 내걸고 싸우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전당대회라기보다는 과거로 회귀하는 전당대회다. 이렇게 보입니다. 분당까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수락 연설에서도 지금 장동혁 대표가 혁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사실 지금 뭐 토론이라던가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이 당내 이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여러 질문에 답을 한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앞으로 이제 당내 문제 어떻게 좀 가져갈 것 같으세요? 저는 분당이라고 하는 것도 세력의 구심점이 있고 힘이 있어야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능력이 있어야 집도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친한동훈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뭐 국민공천제라고 하는 그 전략공천 할당제 출신들이 대부분이고요. 아니면은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의원들은 탈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이 박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고 분당 수순이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를 위시한 일부 해당 행위를 저질렀던 인물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당원 게시판 사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원 게시판에 부적절한 방식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특정 언론을 위시해서 그런 어떤 여론 조작된 여론들을 전파를 시키고 패널들이 확대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당정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굉장히 부적절한 해당 행위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당무 감사를 통해서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하겠다. 또한 그런 것들이 저는 바로 쇄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쇄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 주류 세력을 척결해야만 쇄신이 아닌 거거든요. 기존의 당의 단일 대우를 회방했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도 쇄신과 혁신의 일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적어도 우리 당원들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장동혁 후보가 당선이 된 겁니다. 또한 여론조사상으로도 60대 40이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민심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김문수 후보는 대선 후보 후광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지도를 깔고 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후보가 상당히 약진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높게 평가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동혁 후보가 처음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여론조사상으로 6%대 정도 지지율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파죽기세로 치고 올라가서 당선까지 됐다라고 하는 점이 우리 당원들께서 어떤 염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장 잘 담아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결정적으로 우리 곽성민 최고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가 합쳐서 약 10만여 표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만여 표도 오로지 김문수 후보가 흡수하지 못했고 한동훈 전 대표의 부적절한 그런 전대 개입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후보가 승리를 거머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친한동훈계에 대한 저희 당원들의 그런 평가를 적나라하게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동혁 후보의 말처럼 신임 당대표의 말처럼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 투표율을 가지고 조금 더 깊게 좀 질문을 드리자면 어쨌든 지금 본 경선에 비해서 결선 투표에서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대표의 격차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좁혀지긴 한 건데 뒤집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장동혁 후보, 그러니까 그 조경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본 경선에서는 약 10만여 표 정도를 합쳐서 차지를 한 그렇죠. 것으로 제가 아까 확인을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12만 정도네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2% 정도 투표율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약 2만여 명 정도 선거인단이 더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을 해보더라도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의 표가 김문수 후보에게 한동훈 전 대표의 지령대로 따라갈 거라고 하는 예측과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장동혁 후보도 일부 흡수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실질적으로는 1만여 표 정도의 격차밖에 좁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지금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개혁을 자처하는 친한동훈계 세력에 대한 당원들의 준엄한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는 안철수 후보나 조경태 후보 같은 찬탄파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조차도 당을 누가 더 이끌어갈 적임자냐라고 했을 때는 장동혁 후보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신 분들이 상당 부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런 당원들의 명령을 방향성, 지침으로 삼아서 당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표 차이가 났고 이 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서 앞서 짚어주셨는데 그런 얘기해 주셨어요. 장동혁 대표가 대여 투쟁 기치를 계속해서 내밀고 나갈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당 내 수습을 비롯해서 차기 이제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냐
라는 부분도 과제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강대강 대치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어떤 노선을 걸을지가 좀 명확해지는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른바 뭐 전한길 씨라던가 정광훈 씨라던가 이런 분들과 좀 절연을 하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을 뭐 옹이했던 세력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인적청산을 통해서 좀 새로운 국민의힘으로 거듭이 나느냐, 그렇게 해서 좀 건강한 야당으로서 다시 태어나느냐, 혹은 그게 아니라 이제 그동안 계속 뭐 극우 유튜버들이라든지 뭐 윤 어게인 세력이라든지 혹은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 끌어안고 그 조직력을 바탕으로 해서 대여투쟁을 강경하게 이어가면서 싸울 수 있는 야당으로서의 포지셔닝을 할 거냐, 이 둘 사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 보면 국민의힘은 과거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 주신 대로 대여투쟁이 강경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마 사사건건 어떤 국정에 대한 발목 잡기라던가 폄훼 이런 것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부에서 쇄신하려는 움직임, 혁신하려는 에너지가 안으로 향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밖으로밖에 그 에너지는 향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른바 공공의 적을 설정함으로써 내부의 어떤 단결력을 동원하려고 하는 듯한, 그리고 본인의 리더십이라든지 지도부의 방향 자체를 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야당이라는 포지셔닝을 하려고 할 거거든요. 장동혁 후보도 지금 보면 어떤 개혁이라던가 쇄신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인사들, 혹은 탄핵에 찬성했던 인사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본인을 도와줬던 어떤 극우 유튜버들로부터 날아오는 청구서들도 있을 것이고, 또 본인에게 기대했던 바가 있는 뭐 전통적인 지지층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잘 싸워달라 이런 부분들에 아마 화답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쇄신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 민주당과의 갈등이 더 격화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법합니다. 그러니까 협치 가능성은 조금 낮게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화환을 보냈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가는 전용기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공식적인 야당의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서 선출이 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 수락연설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 끌어내릴 것이다. 앞으로 좀 관계 설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사실 지금 박성민 최고께서는 우리가 과거로 회귀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지만, 장동혁 후보가 분명히 이 선거 과정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청산해야 될 것은 잘못된 사건인 것이지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체된 과거 사건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요화적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과 전혀 별개로 야당은 국정 운영에 대해서 냉혹하게 평가를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정권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견제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신임 지도부가 오늘이야 선출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저희 당 운영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민주당의 어떤 여러 인사 문제라거나 외교 참사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을 했어야 했지만 그런 당심이 모아지지 않는 여러 구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임 당대표가 선출되고 당의 체계가 바로잡힌 직후부터는 훨씬 더 원활하게 대여투쟁을 위시한 그런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미 우리나라에서 전직 대통령이 2번이나 탄핵을 실제로 당하기도 했고, 심지어 민주당에서 배출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 소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기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부터 조기 탄핵, 선대 탄핵을 얘기를 할 정도로 이미 일상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이런 것들은 민주당의 업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정청래 당대표도 여전히 악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국민의힘을 10번이고 100번이고 해산되어야 할 정당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과연 협치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협치를 거부하는 것이 어느 쪽이고, 이런 좀 정치 양극화를 이끌어낸 그런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미묘하게 좀 다르긴 한데,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지금 정청래 대표와의 입장이 조금 다르다라는 표현까지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도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정당의 대표인 것과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책임이라든지 모습이라든지 해야 될 역할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 초기부터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공언을 하신 바가 있고, 실제로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야당의 비대위원장까지 불러서 이제 오찬을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는 통합을 위한
위한 노력을 계속 해오셨던 것이고 이제 당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당의 대표의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우리가 지금까지 전당대회도 지켜봤지만 어떤 쇄신과 혁신의 움직임을 본격화하기보다는 사실은 전환길 대회라고 불릴 만큼 전환길 씨의 어떤 위세가 등등한 모습들 그 외에도 이제 극우 유튜버들이 그 전당대회 과정 가운데에서 특정 후보를 밀어주면서 장동혁 후보가 당선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다 보셨고 심지어는 전환길 씨에 대한 뭐 경징계로 끝나는 일도 있었고 이런 모습들을 다 봤다 보니까 이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특검의 수사도 사실은 국민의힘을 피해가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고 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대표적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특검의 수사라던가 정치적인 상황 면에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과연 지금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날에 봉화마을을 찾은 조국 전 대표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이제 호남에 머뭅니다. 조국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사실 저희보다 민주당의 입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민주당도 지금 불편한 기류를 숨기지 않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강득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대표를 향해서 개선 장군 행세를 한다라고까지 맹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조국 전 대표가 죄가 있지만 사면됐다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직분을 만각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뭐 재심 청구를 해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게 입증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그런 문제들이 해소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출마를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연장선에서 지금 이런 광폭 행보들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호남에 머무르고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하고 이런 차원도 문제지만 그 메시지가 굉장히 극단적이고 자극적이고 국민들을 반으로 갈라놓는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2030 세대를 향해서 구구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70대를 닮아간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 말은 즉슨 2030 세대와 70대를 동시에 비난을 한 겁니다. 세대 비하 발언을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는커녕 뭐 그렇게 틀린 말을 했느냐, 사실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거든요. 전 이런 문제들이 조국 혁신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게도 리스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조국 전 장관의 광폭 행보, 조국 전 장관을 풀어준 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공유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국 혁신당에서도 자강론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 혁신당, 민주당 또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관계 좀 어떻게 앞으로 설정될 거라고 보세요? 뭐 일단 이제 검찰 개혁이라던가 이제 중요한 개혁 과제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이제 노선을 같이 하면서 우군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조국 혁신당이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 사면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엄청난 결단 앞에서 그리고 사실 대통령실에서도 예상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대 한 5%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점을 예단을 했다라고 하고 대통령께서 굉장히 좀 피해를 보실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정치적인 결단을 통해서 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저는 뭐 사면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겠지만 그 뒤에 보여주는 행보는 본인이 충분히 톤다운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국 전 대표도 이 국민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깔끔한 사과를 한다던가 혹은 최소한의 자숙하는 기간을 갖는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반감을 조금 낮추는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굉장히 짙게 남습니다. 왜냐하면 뭐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야 당의 구심점이 돌아왔기 때문에 정치에 복귀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치적인 행보를 본격화하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오히려 이 사면을 통한 정치적인 파장이 조국 전 대표의 행보와 맞물리면서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피해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전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고 감사한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좀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하는 종합적인 그 고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민주당과 당장 뭔가 합당을 한다거나 혹은 민주당과 당장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당내에서 분명하게 이 조국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라는 점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